민트 오디오북. 거리두기 여인 임경수. 수연 씨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한번 만나자는 말이 없군요. 언제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 간신히 목소리를 듣게 되고 섭섭해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얼굴도 좀 보고 싶기도 해요. 그녀는 그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한동안 소식 없이 지내던 그가 무슨 바람이 불어 전화를 한 것일까? 그의 고질적 습벽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기다. 그것이 도지면 그녀에게는 늘 감감무소식이었다. 어느 날 시도 때도 없이 걸어대는 전화나 카톡이 뚝 끊기면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걸 의미했다. 그는 코로나 기간 내내 조용했다. 마치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처럼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일단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만나줘야 한다. 그녀가 거절하면 엉뚱하고 곤란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는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어서 그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녀가 사는 도시로 무작정 오곤 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교사로서 지켜보는 눈이 많았다. 지역에 그가 나타날까 늘 안절부절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부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오거나 카톡을 보냈다. 그녀에게 채권이라도 가진 양 만나달라고 졸라댔다. 그에게 한창 마음이 기울어져 있던 때에는 그가 그녀의 전부일 때도 있었다. 그에게 더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바탕은 그녀가 생각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를 찾아 나섰다. 그것을 알고부터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른다. 어쩌다가 이런 부류의 남자를 만났는지 화가 났다. 그를 차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나간 구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도 밋밋하고 무료했다. 그래서 그를 버리지는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밀어놓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만 바라볼 수 있는 그늘에 그를 가리개로 막아 숨겨두었다. 그는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곳에서 점점 빛이 바랄 것이고 언젠가는 투명하다 못해 있는 듯 없는 듯 흩어질지도 몰랐다. 그녀 속에 그가 있는 한 자주 혼란한 내면과 마주쳤다. 그녀는 늘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만 만났다. 그는 그녀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분명했다. 매끄러운 살갗에 거스러미가 인 것처럼 결이 고운 대상이 아니었다. 패브릭 페인팅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의 숨소리만 들리는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사와 수강생들에게 민폐가 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걸음을 재촉해 밖으로 나왔다. 급한 마음에 발신자가 누구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다. 잘 지냈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첫 마디가 안부부터 물어왔다. 그가 누구인지 잠시 얼떨떨했지만
특이한 억양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힘을 알아차렸다. 연락이 끊어진 지 시간이 꽤나 지났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군가 통화 내용을 엿들을까 조심스러워 아예 건물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반가운 목소리로 이어지던 대화가 길어짐에 따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착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무심했던 태도에 대해 언짢은 심사를 늘어놓았다. 그는 잠자코 불편한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그들의 관계가 여전하다고 믿는 눈치였다. 여느 때처럼 마음 상한 얘기를 스스럼없이 털어놓고 있으니까. 그에게 새로운 여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녀에게 보내오는 문자나 통화에 무응답으로 무시했다. 그러면 그들 관계는 저절로 정리될 줄 알았다. 또한 관계에 대해서 이별하는 방식은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쪽은 그녀였다. 그가 만나자는 제안에 그녀는 핑곗거리를 만들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도 있지만 그녀가 거절하면 그는 사나워졌다. 수학이 넘어 큰 소리로 막말 수준의 말들이 마구 쏟아질까 사실 겁이 나기도 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녀는 생각과 달리 수동적으로 대답했다. 정말 내키지 않으면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그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기도 했다. 그녀는 강의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어수선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마음에 파문이 일었다. 새하얀 천 위에 그려지는 붉은 꽃잎이 훈탁하게 흐려졌다. 붓을 빨아 다시 바탕색을 머금게 하고 붓 끝에 명암을 주는 강한 색을 찍었다. 그러나 물의 양이 지나쳤는지 붓 엉덩이가 앉은 자리는 본래의 크기를 벗어나 균형을 무너뜨린다. 꽃잎은 가장자리 경계선을 넘어 널찍하게 번졌다. 꽃잎은 더 이상 꽃잎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녀는 뭉개진 꽃잎을 멍하니 바라본다. 아침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은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다. 기상시간이 입력된 잠영종처럼 잠자리에 든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 시간에 깨었다. 사방은 아직 어두웠다. 여름철이라면 동향으로 난 창문을 통해 동살이 쏟아져 들어올 시간이다. 눈이 부셔 저절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시간이다. 그러나 겨울 아침은 깜깜했다. 그녀는 침대 옆 장식장 위로 손을 뻗어 스탠드 등을 켰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기다려야 한다. 그녀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 속으로 다시 몸을 밀어넣었다. 며칠 전 그와 통화 중에 가능하다면 이른 시간에 만나 오래 함께 있자는 약속을 생각했다. 그것이 몇 시일까 가늠할 수가 없다. 그와의 약속은 늘 막연했다. 그가 그리는 화풍처럼 추상적인 말습관 때문이다. 그녀는 몇 시쯤 출발할까 생각하다가 눈을 감았다. 그새 까무룩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뭔가에 놀라 잠에서 깼다. 뭔지 모를 불안이 엄습했다. 수십 년 동안 출근 시간을 놓칠까 하는 불안이 다시 도진 느낌이다. 명퇴한 지 몇 년이 흘렀어도 오래된 습관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 모양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벽시계를 바라보니 8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간단히 씻고 난 후
서둘러 화장을 마쳤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 겨울 차림새는 단출했다. 외투와 목도리만으로도 외출 준비는 마무리되었다.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출근 시간대여서 빈 택시의 붉은 글자판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녀는 조급증이 일었다. 너무 늦지는 않을까. 입술이 타들어갈 때쯤 거짓말처럼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다. 강 건너갈 건가요? 열릴 창을 통해 택시기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큰 소리로 답하며 손을 흔들었다. 혹시 고속버스 터미널에? 예, 거기로요. 아무튼 세워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택시 뒷좌석으로 올라탔다. 기사 옆자리에 한 남자가 타고 있다. 길거리에서 초조하게 손 흔드는 걸 보니 급한 사정이 있나 봐요.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태워드린 거예요. 마침 목적지가 같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버스표는 예약했어요. 요즘엔 예약하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어렵던데요. 코로나 때문에 버스도 많이 줄었고요. 택시기사는 기분 좋은 얼굴로 잠깐 그녀를 뒤돌아보았다. 택시는 강변으로 접어들다가 다리 앞에서 신호등에 걸렸다.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시간이 여삼추 같았다. 시간은 상대적이어서 급할수록 순간순간이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실감이 되었다. 그의 말처럼 일찍 만나자는 말이 오전 몇 시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초조해져 좌석에 몸을 기대지도 못하고 꼿꼿하게 앉아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잔뜩 흐린 하늘이 낮게 내려와 있다. 오늘따라 유난히 다리 위에는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그녀는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들어가 버스 시간표부터 확인했다. 간발의 차이로 앞차는 떠났고 다음 차를 타야 했다. 1시간은 기다려야 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두를 걸 그랬나. 그녀는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던 쪽잠이 후회스러웠다. 그녀는 자동 판매기에서 표를 뽑고 대합실 의자를 끌어당겼다. 벽면에 걸려있는 텔레비전 화면은 어느 정치인의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많은 인파가 그를 둘러쌌다. 그들이 내는 고성으로 대합실은 몹시 시끄러웠다. 마이크 앞에 선 정치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른손을 들었다. 그는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검지를 들어 자신의 입술 위에 천천히 푸겠다. 쉬. 그는 소요 사태가 잦아지고 자신의 호소가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의도한 방향과는 정반대였다. 구호는 더 커졌고 비명은 앙칼졌다. 사람들은 양갈래로 갈라져 응원구와 비난을 마구 쏟아부었다. 그녀는 악다구니가 난무하는 화면에서 눈을 떼었다. 귀가 따가웠다. 방송 현장은 혼란과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말들은 소동의 늪으로 빨려들었다. 마이크 사이로 파고드는 잡음 탓인지 그가 말하는 모습은 립싱크하는 무언극 배우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무리지어 내지르는 아비규화는 저작거리에서 쌈박질하는 패거리의 욕지거리처럼 원색적이었다. 반복적인 구호는 무한 재생 버튼을 눌러놓은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이 세상이 말의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일렁거리는 소란과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머리가 다 지끈거렸다. 두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 입구 쪽에 자리한 카페로 들어갔다. 버스 출발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았다. 그녀는 음료를 주문하고 그에게 톡을 보낸다. 몇 시에 출발했나요? 한참 동안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았으나 그는 읽지 않는다. 1이라는 숫자가 고집스럽게 서 있다. 그녀는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어차피 오늘 안으로 만날 약속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안달복달할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동안 잔뜩 흐려진 창밖을 바라본다. 두텁게 낀 구름은 언제라도 눈이나 비를 뿌려댈 게 분명했다. 이파리가 다 떨어진 가로수길이 을씨년스럽다. 건너편 인도에 지나다니는 행인들 모습에 초점 없는 눈길을 주었다. 문득 휴대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카톡 신호음이 난다. 이제야 깼어요. 어젯밤 잠이 안 오는 바람에 새벽녘에 잠들어서 그만. 좀 늦어도 기다려줘요. 서두르고 있으니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났다. 시간 공백을 때우기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그를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기다림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그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록새록 노여움이 올라온다. 3년 만에 만나는 자리도 이전에 겪었던 도플갱어처럼 판박이다. 그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천천히 쓰디쓰게 마셨다. 그녀는 출발 시간이 되어 버스에 올랐다. 도착하면 백화점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기간 내내 외출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오로지 생존 전략처럼 식료품 외에는 사본 물건이 없다. 쇼핑은 해본 적이 없다. 모든 모임이 정지되고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급한 사정이 아니면 통화로만 끝냈다.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극명하게 갈리게 했다.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단절이 되고 만나는 횟수가 잦던 사람도 필요한 접점이 없으면 차츰 멀어졌다. 그것은 마치 주변 정리처럼 서로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긋기를 하게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모호했다. 좀처럼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 가까이 하기엔 껄끄럽고 멀리 하기엔 아쉬운 것인지 도통 정리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방치된 거리인지도 몰랐다. 그는 그림 전시회에 갔다가 우연히 안면을 튼 사이였다. 전시실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그녀에게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가 그녀 곁으로 바짝 몸을 붙여왔다. 그녀는 처음 보는 그가 부담스러워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제 그림이 좀 그렇죠? 추상화는 어렵다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가의 손에서 떠난 그림은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할 수도 있죠. 주관보다는 객관이 정확할 때도 있으니까요. 다만 화가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릴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노리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제목을 붙이지 않고 관객에게 묻는 경우도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 뭐 느껴지는 게 있나요? 그녀는 10호 캔버스에 덕지덕지 덧칠한 무제 앞에서 그와 그림을 번갈아 보았다. 그림은 어떤 형체나 색채도 모호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뭉개놓은 느낌이었다. 몇 겹의 옷을 입은 것처럼 갑갑했다. 그녀는 그림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눈을 깜박거렸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느낌도 애매하고요.
딱히 뭐라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그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림만큼 난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중년을 지나 초로에 막 접어든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커다란 눈동자는 갈 길을 잃은 것처럼 이리저리 헤맸다. 그러다가 가끔은 상대가 무안할 만큼 빤히 쏘아보기도 했다. 그녀는 이상한 광채를 내뿜는 그 눈동자가 부담스러웠다. 전시실을 메운 그림들은 주로 경계가 없는 형태와 원색을 그대로 썼다. 그녀는 그의 외양이나 그림이 어쩐지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종류의 그림은 낯설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배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지나칠 만큼 친절했다. 그림 중에서 특히 무죄라는 타이틀이 붙은 시리즈가 시선을 끌었다.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어둠 속에 불타는 나뭇가지가 쭉쭉 뻗은 것이나 벌레에 파먹힌 열매 그리고 찢어진 잎사귀를 가둬놓았다. 색채는 붉은 계열을 많이 써서 그런지 신뢰가 덥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그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그림을 한 점 사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그의 지나친 친절에 대한 호의였다. 그녀는 명퇴 이후 그림을 배우고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린 적은 있었지만 소유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가 풍기는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군기가 도는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이후로 그는 그녀에게 수시로 카톡을 보냈다. 이미 완성했거나 그리는 과정에 있는 작품도 사진을 찍어 보냈다. 어떤 날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카톡 신호음에 알림을 해제해놓고 늦은 밤 한꺼번에 확인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 가을이 깊어질 무렵 그림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즐겨 쓰던 붉은색 계열은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슬며시 푸른색이 고개를 내밀었다. 피카소의 청색 시대처럼 푸른색 계열의 색을 주로 썼다. 그가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림에 더 매달린다고 했을 때 그녀는 그의 불안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정신과 처방전에 매달려야만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캔버스의 두께는 두꺼워졌다. 유화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덧칠하는 방식은 불안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와 가까워진 이유는 그의 불안이 점점 그녀에게 전이되어 그녀 내부에서도 불안이 싹트고 있음이 아니었을까. 그녀 역시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 문턱은 넘어본 적이 없다.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견디다가 생체 리듬의 한계치에 도달하면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와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믿었다. 병이란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없던 병도 생기는 법이라고. 차라리 무감각해지고 무시할수록 병은 시들어간다는 자신만의 고집을 믿었다. 그런 발상이 위험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먹혀들었다. 하다못해 감기마저도 병원에 가면 일주일, 내버려두면 7일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다. 사람의 몸은 아플 만큼 아프면 나을 거라는 자연치유의 힘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고 싶었다. 때로는 강요하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약을 끊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까? 그녀가 하는 말은 그에게 닿기도 전에 매번 튕겨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설령 잘못된 것이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었다. 그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럴수록 그녀는 이상한 열기에 휩싸였다. 마치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전도하려는 광신도처럼 자신의 믿음을 목청껏 소리쳤다.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약을 끊고 그의 의지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속삭여도 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만이 중심이고 수면 유도제와 정신과 약은 하찮은 보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중학생 때였다. 그녀는 시험을 앞두고 자정 무렵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튿날 치를 시험 준비는 아직 안 된 상태였다. 밤이 깊을수록 내려오는 눈꺼풀의 무게는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앉은 자세로 잠깐 눈 좀 붙이고 다시 이어나갈 작정이었다. 그러고는 기절하듯 잠의 수렁으로 깊숙이 빨려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이물체가 꼼지락거리며 가슴을 더듬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잠이 덜 깨어 혼몽한 가운데 본능처럼 몸이 먼저 긴장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달랐다. 분명 전등이 켜진 채로 책상에 엎드려 있어야 할 몸이 바닥에 뉘어 있었다. 직접 펼친 적이 없는 요와 이불이 깔려 있고 그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와락 겁이 났지만 정신을 추슬렀다. 의식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혹시라도 눈을 크게 뜨면 어둠으로부터 눈빛이 노출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얼굴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눈동자만 굴려 사방을 훑어보았다. 캄캄했지만 바깥의 가로등으로부터 스며든 희미한 빛 덕분에 주위의 실루엣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다. 문을 등지고 있는 시꺼먼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바로 눈앞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덩치로 보아 어른이 분명했다. 팔을 뻗으면 손이 닿을 만한 거리였다. 기울어진 각도로 보아 그녀 쪽으로 향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를 더듬던 움직임이 맞았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떤 위험을 자초할지 조마조마했다. 심장은 숨이 막힐 만큼 요동쳤다. 집안에서 그녀 방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은 안방에서, 동생들은 옆방에서 한창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극심한 공포심이 일었다. 그녀는 빳빳하게 굳어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독려했다. 일단은 전등을 켜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았다. 빛이 필요했다. 웅크리고 있는 형체는 미동도 없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쉰 다음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스위치가 있는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스위치를 정확하게 누른 찰나였다. 숨이 턱 막혀왔다. 무지막지한 힘이 목을 조였다. 숨이 턱턱 막혔다. 그녀는 목을 옥죄는 손가락을 떼어내려고 바둥거렸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점점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소리를 질러보려 했으나 어떤 소리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점점 하얘졌다. 의식이 가물거렸다. 검은 형체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잡히는 것은 막막한 허공이었다. 깜박거리던 형광등에 불빛이 고였다. 그녀는
희미해진 의식 속에서도 목을 조르고 있는 형체를 희미하게 알아보았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 목도리로 입 주변을 칭칭 두르고 있어서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보이는 건 오직 이상한 광채의 눈빛이었다. 눈은 모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광기이거나 살기에 가까웠다. 눈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검은 형체는 목을 조르던 손을 풀고 그녀를 책상 쪽으로 떠다밀었다.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며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요란한 소리가 났다. 한밤의 정적이 깨졌다. 그 형체는 재빠르게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 막힌 숨을 가다듬었다. 한바탕 악몽을 꾼 것 같았다. 머리를 흔들어 보았다. 그리고 악을 쓰듯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 그녀의 방으로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왜 그래? 누나 졸다가 의자에서 떨어진 거야? 나는 도둑이 든 줄 알고 놀랐잖아. 미리미리 공부해두지. 꼭 벼락치기 하느라 애쓴다. 그만 불 끄고 자거라. 내복 차림으로 달려온 엄마와 동생이 긴 하품을 거두며 돌아갔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으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누가 들어와 가슴을 더듬었다고, 너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 말을 뱉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밤의 사건은 꿈에 자주 등장했다. 꾸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땀으로 흥건히 젖어 다시는 잠들 수 없는 밤. 사는 내내 그녀는 불면을 앓았다. 그녀는 목적지에서 내려 지하로 내려갔다. 거기서 승강기를 이용해 2층부터 시작되는 백화점으로 들어섰다. 이제 막 개장한 내부는 오전이라 그런지 한가했다. 매장마다 겨울 코트나 점퍼들이 세일 꼬리표를 달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절반을 차지했다. 성급한 매장은 벌써 파스텔톤 봄옷을 마네킹에 입혀 매대에 진열했다. 그녀는 2층을 두어 바퀴 돌아보았으나 마땅히 사고 싶은 옷이 없었다. 옷장에는 구입해놓고 입지 않은 옷들이 즐비했다. 학교에 출퇴근할 때에는 유행에 민감해서 철따라 옷가지를 제법 사들이기도 했다. 주말에 마땅히 할 일이 없으면 쇼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꾸밈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부터 그런 감각은 서서히 무뎌졌다. 이제는 예쁜 것을 보아도 설레지 않았다. 나이 들어가는 징조인가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하다. 앞으로 나이 들 시간만 남았다는 상념이 계절에 떠밀려가는 겨울 옷가지처럼 초라했다. 그녀는 아침을 걸은 탓인지 배가 고팠다. 그녀는 계단을 타고 지하상가로 내려갔다. 간단한 요깃거리로 김밥을 주문했다. 지금 그는 어디쯤 오고 있을까 궁금하다. 그녀는 그에게 카톡을 보내본다. 중년 여자가 김밥을 마는 동안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았으나 아무 흔적이 없다. 배고픔에 비해 식욕은 일지 않는다. 그녀는 김밥 몇 개를 남기고 버스 하차장으로 나갔다. 2월의 바람은 차가웠다. 아직 봄은 멀리 있는 모양이다. 출발지가 각기 다른 버스들은 끊임없이 들어와 승객들을 내려놓는다. 여전히 그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버스가 내뿜는 매연을 들이쉬우며 그에게 다시 카톡을 보냈다.
그제서야 화면에 한 줄 메시지가 떴다. 지금 출발해요. 그녀는 시간을 확인해 본다. 아직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그가 도착할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난감해진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출발하는 지연된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노여움이 다시 치솟는다. 기대감도 없고 설렘도 없는 만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면해야 할까? 그녀는 찬바람 속에 우두커니 서서 정차된 빈 버스들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불면증이 심해서 늦게 잠들었다 하더라도 오전 중에 올 수 있는 거리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오후로 넘어갔다. 2시가 좀 안 되어 그에게서 도착했다는 카톡이 왔다. 그녀는 서둘러 하차장으로 나갔다. 몇 사람이 내린 뒤 그가 내렸다. 온통 검은 차림새였다. 물론 등에 짊어진 배낭도 검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어 보인다. 많이 기다렸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나릿나릿 웃음을 거두었다. 내가 많이 미안한데 딱딱하게 굴지 말아요. 그런 표정은 수연 씨답지 않아요. 정말 오랜만인데 반갑게 맞아줄 수 없어요. 그가 그녀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제 딴에는 오래 기다렸음에 대한 사과 방식인지 모른다. 그녀는 굳은 표정을 쉽사리 펼 수가 없다. 마땅히 할 거리도 없는 장소에서 3시간 이상 기다려본 사람이 어찌 나긋나긋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입을 여는 순간 뱉어놓고 후회할 말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았다. 그가 몇 번 더 짓궂은 사내 아이처럼 그녀의 옆구리를 찔러댄다. 그녀는 기가 막히듯 헛웃음만 났다. 거 봐요. 수연 씨는 웃는 모습일 때 수연 씨답다니까요. 그는 그녀의 반응에 호들갑을 떨며 발장을 낀다.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을 기다렸다. 오후가 되자 백화점 주변에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 곁에 바짝 붙어 자꾸만 그녀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왠지 얼굴이 붉어진다. 요즘 겪는 갱년기 증세처럼 예기치 못한 열감이 오른다. 이미 청춘이 비켜가버린 남녀가 꼭 붙어있는 자신들이 불성사납게 느껴진다. 그녀는 부끄러웠다. 그가 몸을 밀착해 올수록 얼굴이 달아오른다. 젊은이들이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 남의 눈에 띄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친밀함을 가장한 그의 돌출 행동에 강한 거부감이 든다. 그의 손을 떼어냈다. 좀 떨어져요. 누가 보면 사귀는 줄 알겠어요. 그는 눈웃음으로 농쳤다.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남의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이가 어때서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사이잖아요. 신호등이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에서 풀려나 그를 앞질러 걸어간다. 그녀는 밀려가는 인파 속에 섞였다. 인도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본다. 인파 속에 섞여있는 그의 차림새는 너무도 초라했다. 시커먼 외투 속에 얼핏 내보이는 셔츠와 바지는 낡을 대로 낡아서 빛이 바랬다. 가뜩이나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많은 얼굴은 늦가을 서리처럼 하얗게 휘어버린 머리칼과 더불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작업실에서나 입을 법한 옷에는 물감이 얼룩얼룩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려보았던 모습과 너무도 달라 그의 실체가 한참이나 낯설었다. 몇 년 사이에 폭삭 삭은 노인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모습이 내장된 탓인지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더군다나 그녀를 만나러 온 자리에 성의 없이 차리고 나온 모습에 적잖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했다. 그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모멸감마저 느꼈다. 그가 다가올수록 달아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일고 있는 감정을 누르기 위해 되도록 말을 아꼈다. 수연 씨 걸음이 참 빠르네요. 아직도 팔팔한데요. 그가 가까이 다가서며 다시 팔짱을 끼려는 순간 그녀는 옆으로 비켜섰다. 아직 점심 전이죠? 뭐 드실래요? 그녀는 마음과는 달리 그의 끼니를 물었다. 그가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으나 그녀는 못 본 척 무시했다. 음식이 질비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골목 안은 유흥가였다. 밤이면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낮보다 환한 곳이었다. 단란주점과 카페, 모텔과 PC방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그녀는 음식점 간판들을 훑으며 혈색이 안 좋은 그에게 보신이 되는 음식을 권해본다. 그러나 그는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랐다. 내부는 의외로 넓고 쾌적하다. 자리마다 한창 물오른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앉아있다. 그녀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든다. 와서는 안 될 장소에 온 것처럼 당황스럽다. 그녀는 구석으로 자리를 잡았다. 눈길이 마주친 젊은이들 표정에서 뜬금없음을 읽는다. 40일 갓 넘겼을 때 그녀는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다. 윤정의 생일을 맞아 초등학교 친구끼리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신 후 윤정이 생일턱을 내겠다며 오랜만에 클럽에서 몸을 풀어보자고 했다. 친구들은 잠깐 들뜬 유흥으로 호응하다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미혼이었던 몇몇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같이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한두 명으로는 엄두 내지 못할 행동을 떼지어 몰려다니면 용감해질 수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밤의 열기를 맛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련하게 잊고 있던 젊은 피를 수혈받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너희들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부터 더 이상 친구 아니다. 우정이냐 가정이냐는 각자 결정할 몫이지만 여기서 집으로 가는 인간은 모임에서 강제 탈퇴시킬 거야. 의리 없는 것들은 다시 안 볼 거야. 수십 년 지켜온 의리를 배신하는 친구는 친구랄 것도 없지. 사연이 그렇게 나오자 친구들은 수렁거렸다. 제각각 처한 입장을 피력했으나 속 위에 경액기였다.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윤정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여성단체에 몸담고 있는 윤정이 자신의 주특기인 페미니즘 칼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자기의 제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키고자 마구 휘둘렀다. 윤정의 칼날은 전국을 찔러댔다. 요즘은 여성도 독립적인 존재임을 증명해야 대우받는 세상이라는 논리였다. 그들은 서로가 시대에 뒤처진 사고방식이 드러날까 꺼려하며 고개를 주걱거릴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은 호기롭게 택시 2대를 호출했다.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생기발랄한 얼굴로 반짝거렸다. 그러나 막상 호텔 안으로 들어설 때는 걸음걸이부터 쭈뼛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찔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친구들은 전작에 있었던 추기에 허세를 부렸다. 씩씩하게 입구까지 당도했다. 클럽 내부로부터 비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시커멓고 육중해 보이는 출입문 앞에는 키가 한 뼘쯤 커 보이는 남자 서너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왔다. 두 팔을 들어 가슴에 엇갈린 동작을 해보였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가 묻는 말투는 나무 토막처럼 딱딱했다. 친구들은 초반부터 주눅이 들었다. 윤정이 나섰다. 오빠, 우리 춤추러 왔죠. 새삼스레 묻기는. 들어갈게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남자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쯧쯧 혀를 찼다. 이봐요 아줌마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물 좋은 데 와서 흙탕물 만들지 말고 어여 집에 가서 새끼들 끼고 자든가 남편들 끼고 자든가 해야지. 야심한 밤에 어딜 쏴다녀요. 아줌마들 바람 들었어요? 머릿속에 번지수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정신 차려요. 저기 시장통에 있는 콜라텍으로 입력해요. 남자는 큼직한 손바닥을 들어 친구들을 내쫓는 신용을 했다. 얼떨결에 남자의 큼지막한 손이 가슴에 닿을 뻔한 정미가 기겁했다. 친구들은 방금 타고 내려왔던 승강기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우리 속으로 내몰리는 짐승처럼 승강기 안으로 몰렸다. 클럽 내부는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비트 리듬처럼 가슴만 쿵쿵거리다 말았다. 친구들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누릴 것만 같던 젊음이 하루아침에 소멸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가슴속은 여전히 도가니탕처럼 설설 끓고 있는 나이였다. 밤새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스텝을 밟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난데없이 찬물을 뒤집어 쓴 꼴이었다. 친구들은 윤정에게 하얗게 눈을 흘겼다. 윤정은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쭈글쭈글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40 넘어서 그렇지 클럽 앞마당까진 와봤잖아. 하지만 새삼스레 깨달은 것도 있어. 우리는 이미 흘러간 물이란 거지. 이만한 깨우침을 어디서 얻겠어? 사람은 제각각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거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슬프기는 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생일달은 원래 재수없는 달이라잖아. 그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매일 보던 얼굴이 생소했다. 생기를 잃어가는 40줄의 얼굴은 조락을 준비하는 꽃잎처럼 건조했다. 하루하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다만 자신만이 자기에게 둔감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장소마다 어울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나이의 이분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다. 그녀는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해물 스파게티를 포크에 돌돌 말아 입안에 넣을 때마다 녹아있는 치즈가 입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입술을 오물거릴 때마다 묻어있는 치즈가 오르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입가를 닦으라고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셀프 코너에 가서 냅킨 몇 장을 가져왔다. 그의 앞자리에 놓아두었다. 그는 가볍게 먹자는 말과는 달리 스파게티 한 접시로 부족했는지 카르보나라를 다시 주문했다. 많이 시장했던가 봐요. 아침은 드셨어요? 그가 머리를 내저었다. 마누라는 아침 차려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요. 나나 애들이나 아침밥은 아예 기대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해요. 한 끼 먹는 날도 있고 두 끼 먹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위험을 달고 살아요. 그는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오자
시선을 거두고 먹는 것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다. 실내에는 청춘 남녀들 뿐이다. 물오른 젊음이 바릇바릇하다. 그에 비해 그는 이미 쇠락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며 시들어가는 나뭇잎 같다.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불쌍한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내민다. 그녀는 자신들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수록 어서 나가야겠다는 조바심이 일었다. 그녀는 나이에 대한 자각이 또렷해질수록 우울했다. 초록초록한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눈총이 따갑다. 그들에게 그녀와 그는 이물질처럼 이질적인지도 모른다. 한물간 세대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뭇 적대적이고 불편한 모습이다. 그는 주위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긴 면발을 흡입하느라 후루룩거렸다. 2접시의 식사를 마치고 탄산음료까지 느긋하게 즐겼다. 그는 남의 시선 따위는 무시했다. 한때는 그런 처세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동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와 조금씩 친밀해지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에게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녀가 학교에 근무 중이거나 한창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도 전화를 거는 사람이었다. 어떤 이유로 전화를 받지 못할 때는 다음 통화에서 그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 말투는 마치 의처증 환자처럼 결론을 이미 내놓고 추궁부터 하는 말투였다. 늦은 밤 그의 아내가 잠든 후에도 전화를 걸어 밤고양이처럼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쩌다가 불안증이 잠잠해지는 때는 신세 타령을 하거나 그의 곁을 스치고 지나간 옛 여인들에 관한 회고담이었다. 늦은 밤에 늘어놓는 과거 이력이 처음에는 처음 듣는 거라서 흥미로웠다. 그러나 밤마다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는 사람을 질리게 했다. 그는 어젯밤 일도 까맣게 잊는 해리성 기억상실 환자 같았다. 퇴근 이후 몰려오는 피로감에 서나품을 해대며 그의 넋두리를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녘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친구인지 연인인지 헷갈렸다. 언젠가 그녀가 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신에게 저는 뭔가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인간적으로는 애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친구로 남으라는 응답이 와요. 마누라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신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아내가 알아요? 물론이죠. 마누라가 그랬어요. 바람은 피워도 말썽은 피지 말라고. 그것만 지키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즈음 그녀는 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이었다. 25년 몸담아온 직장을 떠나기란 칼로 무베듯 쉽게 내리치는 결단이 아니었다. 해가 바뀔수록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날이 갈수록 힘겹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억세지고 교사들은 위축되었다. 교사란 직업은 초라하다 못해 비겁해지고 있었다. 예전에 가졌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만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신이 두려웠다. 아이들 잘못된 행동에 훈육 차원에서 몇 마디 타이르고 나면 이튿날 학부모가 찾아왔다. 그들은 교무실이나 교실의 출입문부터 요란하게 열어젖히고 언성부터 높였다. 교장이나 교사들은 전후 사정을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학부모의 폭력적인 태도에 주눅부터 들었다. 그저 고개를 조아리며 목소리를 낮출 뿐이었다. 그날 그녀는 조별로 내준 과제물을 검사하고 있었다. 어느 조 아이들이 한 아이를 가리키며 그애 때문에 과제를 끝내지 못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일어서서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그녀를 째려보았다. 선생님이 싫었어요. 순간 그녀는 멍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말들이 붕붕거렸다. 어떤 말을 낚아채야 하는지 어지러웠다. 교사가 싫어서 과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냥 앉으라고 이르고 다른 조 아이들에게 발길을 돌렸다. 이후로 그 아이는 복도에서 그녀와 스칠 때면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깨를 부딪혔다. 흔히 하는 말로 어깨빵을 먹이는 것이었다. 그녀의 왜소한 몸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럴 때면 아이는 키득거리며 지나갔다. 그녀는 그런 일을 몇 차례 겪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 자꾸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 이건 경고야. 목소리가 떨렸다. 물리적인 힘으로 겨룬다면 나이보다 성숙한 아이의 덩치를 제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있는 교사의 구원유에 기댔다. 아이는 이죽거렸다. 한쪽 입술을 끌어올리며 비웃었다. 그랬어요? 어쩔 건데요? 신고라도 하려고요? 해볼 테면 해봐요. 나도 선생님을 언어폭력 교사로 신고해볼까요? 아이의 눈빛은 사뭇 도발적이다. 아이는 그녀를 향해 몸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복도에 나와 있는 몇몇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뜨린 교구를 집어들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가장하고 교무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날아왔다.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수업을 시작하는 벨이 울렸고 아이는 교실로 들어서려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혀를 길게 빼문 채 길어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 불길은 금방이라도 온몸을 재로 만들 것만 같았다. 무기력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허물어진 교권과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교육 행정과 모든 인간이 평등해진 극단적 자유주의가 판치는 학교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있는지.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발밑에 도사린 아득한 벼랑을 보았다. 그녀는 계산대에서 식사비를 지불한 다음 계단을 내려갔다. 골목은 들어오기 전보다 사람들로 더 북적거렸다. 늦은 점심을 해결했을 뿐인데 이미 해가 기운 것처럼 어둑어둑했다. 그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차 한잔하러 가요. 어느새 다가온 그가 그녀의 어깨 위로 발을 두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웃었다. 누렇게 변색된 치아가 성그러 보였다. 예전보다 늘어난 주름이 한층 더 깊다. 이제 그에게선 세월의 흔적만 도드라져 보인다. 찻집보다는 그냥 걸으면 좋겠어요. 소화도 시킬 겸. 저쪽으로 난 천변을 걸을까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그녀가 골목 끝에 이어진 길을 가리켰다. 그럴까요? 좀 쌀쌀하긴 해도 걷다 보면 그런 대로 걸을만 하겠죠. 골목을 벗어나자 개천길은 한적했다. 천변 풍경은 앙상했다. 봄과 여름에는 개천을 뒤덮었을 능수버들은 잎새들을 남김없이 떨어뜨리고 신락 같은 줄기만 허공으로 내뻗고 있었다. 이젠 다 끝났어요. 조그만 아치형 다리를 건널 때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 뭐가요? 내 마지막 사랑요.
참 많이 사랑한 여인인데 겁이나 그만뒀어요. 그래요? 눈치채고 있었어요. 늘 그랬잖아요. 제게 연락이 뜸하면 그러려니 했어요. 가슴이 아프겠네요. 그녀는 말해놓고 보니 괜히 서글펐다. 그가 궁핍해질 때마다 그의 그림을 사들인 게 몇 점이던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림에 값을 치르고 끌고 온 액자들은 거실이나 방에 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림은 그의 정신이나 행동만큼 어지러웠다. 들여다볼수록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추상화를 해석해내기에 그림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그림들은 곧장 수납 창고에 들어가거나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구석방의 한쪽을 차지했다. 그는 팔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편으로는 전시회에 들른 여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여인들과 친분 쌓기에 열심히 했다. 그것이 판로를 뚫어 생계를 유지하는 수완이었다. 그가 몰두하는 여인일수록 그들은 이상하게도 더 많은 그림을 구매해 주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팍 늙어버렸어요. 아마도 깊은 내상을 입었나 봐요. 그녀는 먹물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치고는 그다지 춥진 않지만 낮게 깔린 구름은 지상으로 차츰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꼭 하셔야 해요. 제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났다. 어느 여자가 당신 같은 남자를 참아주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군요. 그녀는 가던 길을 돌아섰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비참한 심정이었다. 그가 뒤에서 뭐라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기 감정에 빠져 걸음을 빨리 했다. 오늘 그를 만난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억울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그는 의미가 있는 대상이라 여겼지만 그에게 그녀는 그저 그림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고객이었다. 수많은 그녀들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당신에게 저는 무엇인가요? 차마 그 말을 뱉고 싶지 않았다. 묻는 순간 이전과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비참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걸음을 더 재촉했다. 그가 등 뒤에서 허겁지겁 쫓아오는 소리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더는 그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왜 그래요? 이유가 뭔데요? 수연식이 무리하게 굴었나요? 그가 헐떡이며 쫓아왔다. 그녀를 가로막고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예, 그래요. 한없이 무례해요. 당신은 씨앗이 씨앗골을 못 본다는 말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지낸 이후 벌써 몇 번째예요? 셀 수도 없군요. 설령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입 다물고 없는 척이라도 해야 예의가 아닌가요? 제게 마음에 둔 여자 하나하나 호명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다른 여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말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 그의 눈동자가 커졌다. 한 묶음으로 빗어넘긴 머리카락에서 삐져나온 묘돌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다. 제 말이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게 수연 씨는 단지 친구로서 가장 나중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소울메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쳤다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은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당신을 도와주는 여복을 연한이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저도 여복 중 한 명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다 그만둘게요. 그녀는 거기에서 말을 멈추었다. 내키는 대로 감정을 다 드러내면 뒤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분을 못 이겨 과열된 말들을 억누르며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와 나누었던 지난 시간이 전멸등처럼 깜빡거렸다. 그러나 스위치가 있다면 아예 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버스 터미널까지 오는 내내 침묵했다. 그녀와 그는 티켓 자동 판매기 앞에서 각자의 목적지가 박힌 차표를 끊었다. 서로의 방향이 정반대다. 수연 씨, 전화하면 받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 지었던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마저도 늙어가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웠다. 이제는 감정이란 것도 노화를 겪는지 담담했다. 버스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온종일 흐렸던 하늘에서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을 들었다. 빗줄기는 몹시 차가웠다. 뼛속까지 와닿는 시린 겨울비였다.